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지난 6월 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2달여 만에 192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에서 3,500억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특히 IT 업종을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오늘도 상승하면서 130만 원 선을 회복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벌써 한 주가 흘렀는데요. 오늘 강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박준영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박플러스 시즌2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또 AS에 대한 궁금하신 점, 강의에 대한 궁금하신 점 저희가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친절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의 강의 자료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준현 차장의 알찬 강의와 함께 관심 정보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대박플러스 시즌2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3,500억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과 함께 시장 키워드 받아볼게요. 예, 오늘 저의 마감 키워드는 일단 IT의 기환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최근에 IT 업종이 상당히 좋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소위 돌아온 장거라 그럴까요?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거의 형님이나 다름없는데, IT 업종이 좀 화려하게 기여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와 화학 업종까지 오늘 선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IT와 자동차, 그리고 또 화학 업종의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강했던 업종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배경에는 유로존의 개선이라든지, 미국의 백투스쿨 시즌, 또 혹은 중국 지표 개선이라는 이런 삼박자의 힘을 좀 느끼게 해주는 건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수출 누계를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어떤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 일단 대EU 수출 부분을 보시면은요, 석유화학 제품하고 가전, 컴퓨터 순으로 일단 그 순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에는 유럽 쪽으로는 석유화학 제품이 가장 많이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미국 쪽 수출을 보면요, 액정 디바이스와 무선 통신기기 또 역시 석유 제품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는 역시 무선 통신기기와 자동차 부품이 눈에 띄고요. 지금 또 가전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들이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올 상반기 수출만 보자면은 IT 그리고 무선 통신 그 기기를 중심으로 한 IT와 자동차 부품 또 석유화학 제품 등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개선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런 지표를 통해서 본다면 결국 업종 선택이 너무 쉽겠죠. IT 업종 그리고 또 자동차 내지는 자동차 부품 업종 또 석유화학 업종 또 정유업종을 비롯해서요. 이런 업종들을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승 모멘텀이 그다지 좀 강하지 않다는 것이 조금 최근 시장의 좀 약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목표치를 1945포인트 정도를 일단 상승 목표치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남아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중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불안하지 않은가. 특히 기본적인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이제 구조조정을 베이스에 깔고 있고, 특히 최근에 지표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 이제 그 기업들이 그 은행으로부터 차환을 연기한다든지 혹은 CFC 금융이라고 해서 단기적인 어떤 금리를 따먹기 위한 어떤 그 플레이 이런 것들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다소간은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5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계속 가져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좀 그 종목 간단하게 그 AS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출연하는 관계로 사실은 지난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장중에 이제 방송을 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드렸을 텐데요. 일단 웅진 싱크빅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종목 흐름 보고 AS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을 때의 자리가 이제 여기였고요. 그 다음날 한 3%에서 4%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너무 하향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에서 지금 사실 그 차익 실현이나 혹은 뭐 본전에서 좀 잘랐어야 되는데요. 지금 3일 정도 기관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다소가 밀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7,000원이라는 손절 자리를 일단 건드리고 내려갔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 막판에 말미에 충분히 뭐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웅진 싱크빅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은 뭐 원칙대로 한다면 일단 7,000원을 하회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일단 하반기만 보자면은 조금 길게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배당 성향이라든지 또 사실 2분기에 적자가 난 것이 아니라 컨센서스에 조금 미달하는 실적이 나왔을 뿐이기 때문에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뭐 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중기적으로 나는 접근하겠다. 나는 뭐 손절폭이 그렇게 짧지 않고 충분히 나는 뭐 기다릴 수 있다 이러시는 분은 좀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안정되고 성공적인 투자의 길로 안내합니다. 심리 투자의 달인 박준현의 투자의 재구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듣고 박준현 차장님의 별명을 심리 투자의 달인 이렇게 붙여봤는데 오늘 강의도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오늘 어떤 내용 배우게 될까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투자의 패러다임 자체를 다소 그냥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투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이어트하고 비슷한 속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워낙 속설이 많고 또 그것이 또 잘못된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솎아내고 다시 바로잡는 부분이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최신 과학 이론을 통해서 이제 신경경제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치 투자도 보니까 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술적 분석도 100% 믿고 따라가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의 기본적인 방식이 뭐냐? 그게 가장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요. 워낙 뭐 성격들이 다 급하시죠. 일단은 앞으로 2시간을 통해서는 탑다운 가치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가 종목을 선정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그 업종 선택이라든지 또 수익률 관리를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2시간 동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탑다운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다면은 탑다운이라고 한다면은 하향식 투자인데 그 하향식 투자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지표들을 보고 증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다운 투자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사실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방법이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겠죠. 위에서부터 아래 거시경제 분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개별 산업과 개별 기업으로 내려가는 것, 되게 이제 하향식 투자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위에서 아래로 그 분석해 내려가는 것을 하향식 투자 방법이라고 하고요. 개별 기업의 기업 가치 분석에서부터 거시경제 분석으로 올라가는 바텀업 투자 방식 2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나는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요. 저희가 일단 거시경제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일단 쫄죠. 이거 나는 뭐 경제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거시경제 분석부터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가. 차라리 그냥 개별 기업을 하나씩 분석해 나가는 방법이 훨씬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탑다운 투자를 해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가치 투자라든지 상향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뒤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 지식이 얕아도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기업 분석을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죠. 이 한계를 저희가 극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탑다운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가 누구냐? 벤자민 그레엄이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은 만들고 보급시켰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의 실질적인 스승이죠. 콜롬비아 경영학 석사 과정에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워렌 버핏을 가르쳤던 사람인데요. 1976년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교한 증권 분석 기법을 나는 더 이상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벤자민 그레엄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놀라 자빠질 일이죠. 왜냐하면 가치 투자를 발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나는 정교한 증권 분석 기법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76년에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가치 투자라는 방식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도용하다 보니까 시장에 저평가된 종목을 사실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국 밸류 자산운용을 비롯해서 KB 자산운용부터 해서 밸류라는 이름이 들어간 펀드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수많은 그 펀드에서 수많은 애널리스트들 또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오늘도 내일도 또 어제도 저평가된 종목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그런 종목들에 계속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서 계속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 시장에 과연 저평가된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딱히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유를 보시면은요. 특히나 저평가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평가됐을까? 그리고 저평가됐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왜 사람들은 사지 않을까? 또 특히 저평가됐다는 종목을 사면요.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치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밸류 자산 운용에서 도대체 뭘 들고 있나? 이게 되게 이제 1년이나 6개월 동안의 그 보고서를 보면은 종목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종목군들은, 가격도 굉장히 싸 보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사보면요. 기다린 만큼 더 기다려서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게 되죠. 왜 그럴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저평가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런 저평가된 이유라고 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들. 왜냐면은 재무제표나 회계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시간 낭비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심리적인 고통과 또 시간의 어떤 기회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치 투자라는 방식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회계 지식이 얕아도 사실 탑다운 투자는 누구나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 분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썼는데요. 회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인 기업을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대차대조표부터 손익계산서부터 현금흐름표까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재무제표를 분석해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개 이제 과거의 지표지 미래의 지표는 또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또 코스닥 기업들의 문제는요. 재무제표를 되게 또 분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제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갔다가는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나 회계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개별적으로 기업에 접근한다는 방식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또 최근에 과거에는요. IFRS 방식의 회계 기준이 아니었죠. 그 전에는 이제 대개의 경우 그 기업의 재무제표만 분석하면 되는데 지금은요. 자회사까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분석까지 다 곁들여져야 된다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다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회사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또 자회사에 대한 분석까지 다 곁들여야 된다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탑다운 투자는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다. 회계 지식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고요. 세 번째, 한국 경제의 특성상 탑다운 방식에 이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외부 변수의 충격이 빈번하죠. 과거에 이제 IMF 사태,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그 외부 충격 같은 경우에는요, 개별 기업을 분석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건 이제 미국 시장의 NAHB라고 하는 주택 시장 지수인데요. 사실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뭐 당연히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오게 되죠. 탑다운 투자를 하셨다면은요, 이미 그 미국 시장의 그 주택 지수 자체가요, 2005년도에 이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주택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미리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겠죠. 이 도표를 보고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대단한 회계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다른 지표들도 똑같은 신호들을 내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존 주택 중간 가격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2005년을 고점으로 해서 무너지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문제가 됐던 모기지 신규 대출 지수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서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됐던 것이 2007년, 8년도인데요. 이미 탑다운 지표에서는 2005년, 6년부터 고점 신호를 내주고 있었고요. 사실 저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미국의 유명한 가치 투자자라든지 뭐 워렌 버핏을 비롯한 혹은 또 미국의 어떤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 특히 이제 나심 니콜라스 탈렉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에 굉장히 거품이 꼈다라는 경고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6년 이럴 때 부동산의 거품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가 뭐 앞으로도 10년은 더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사실 했었죠. 탑다운 지표를 가지고 만약에 투자 전략에 임하셨다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다 허구라는 이야기, 그것을 미리 아마 짐작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1996년도에 수출 비중이 27.7%에 불과했는데요. 2008년도에 53%대로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뭐 훨씬 더 늘어났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특성상 환율이라든지 경상수지라든지 세계의 어떤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이제 그 수출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인데요.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계 경기의 변동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개별 기업의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탑다운 지표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야 사실은 종목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미국의 가치 투자의 대가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미국 달러 자체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되게 외환 시장의 충격에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은 한국에서 투자를 하고 한국의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탑다운 투자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탑다운 투자라는 것이 그래, 일단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렇다면은 도대체 뭘 봐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오늘은 이 5가지 팩터를 우선은 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지표들을 다음 시간에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앙은행이죠. 당연히. 네. 일단 미국의 연준을 비롯해서 지금
사실 그 유럽이라든지 또 일본, 최근에는 일본의 또 그 일본 중앙은행의 움직임까지도 저희가 챙겨봐야 되는 상당히 그런 어떤 처지에 있죠. 그만큼 이제 세계 금융 시스템이 이제 통합이 되고 점점 이제 소위 말해서 금융적으로 전 지구촌이 하나로 묶이게 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연준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뭐 지나칠 감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정책 실행을 통해서 대개의 경우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든지 지급 준비율의 조절이라든지 재할인율 조절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비전통적인 방법입니다만은 양적 완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런 방식들을 쓰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그 공개시장 조작이죠. 국가 부채인 재무부 채권을 통해서 통화량을 대개 이제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연준, 특히 이제 FOMC를 통해서 연방 기금 금리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벤 버냉키가 2004년도에 썼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제 이 사람의 보고서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버냉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방 기금 금리를 갑자기 25 베이스 포인트 인하하면은 주가 지수가 약 1%가 상승한다. 굉장히 수학적인 수식으로 계산을 한 부분인데요. 연방 기금 금리를 갑자기 인하했을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을 때 버냉키가 실질적으로 이 이론을 적용을 하죠. 75 베이스 포인트를 급격히 인하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통화 정책을 통해서 상장 기업의 어떤 이자 비용 문제, 또 대차자들 조표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위험 선호도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특히나 몇 년 안 됐습니다만은 주가 지수가 굉장히 크게 급락했을 때도 양적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1600, 7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2000을 회복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했었죠. 그만큼 이제 중앙은행의 정책 자체는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신경을 곤두세우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탑다운 투자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달러 환율인데요. 사실 이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착각하기가 쉬운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잘 보시면은요. 어떤 착각들을 보통 하시게 되냐면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원달러가 1,000원이었다가 2,000원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가 물건을 더 많이 팔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은 주가 지수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과거에 코스피 지수와 환율의 추이를 나타내는 표인데 잘 보시면요. 사실 저희가 2008년도만 생각해도 기억이 나실 텐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주가 지수는 빠지게 돼 있죠, 사실.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는 사실 반비례 관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에 주가 지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 환율이 800원, 900원대로 사실 굉장히 낮았었죠. 이 부분이 착각하기 가장 쉬운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왜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코스피와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손실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가져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다. 그랬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경고등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순간에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될까요? 대개의 경우
경상수지가 적자를 일으킬 때 보통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죠. 결국 뭐냐면은 환율의 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출 기업에게 좋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나라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경상수지에 적자가 있든지 외환보유고에서 문제가 있든지 뭔가 국가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달러 수요를 외국인 투자들이 일단 이탈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수요를 불러와서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98년이라든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또 IMF가 왔을 때 주가지수가 엄청나게 빠지고 원달러 환율이 막 2,000원, 2,500원 이렇게 급등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에 봤을 때는 뭐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환율이 급등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주가로 봤을 때는 오랜 고통의 시간인데 상장 기업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경쟁력을 가지고 굉장히 그 상품들을 많이 팔게 되고 다시 그것이 이제 이익으로 돌아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이제 무시하고 그냥 원달러 환율과 기업의 어떤 그 주가의 관계를 정비례라고 자꾸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이 왜 또 중요하냐면 최근에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달러가 지금 미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뭐냐면은 주가 지수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를 환율이 지금 대변하고 있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머징 마켓이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 축소가 들어갔을 때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 가정 하에서 지금 외환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주가 상승을 마음 편안하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그날 뭐 저희가 습관적으로 보니까 오늘은 올라갔구나, 오늘은 내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탑다운의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매일매일 좀 자세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일본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굉장히 그 한국의 그 경쟁 국가로서 그 특히 자동차 업종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협이 되고 있죠. 엔달러 환율이 최근에 굉장히 100엔 이상 돌파하게 되면서 굉장히 우리 그 증시에 큰 충격을 줬었죠. 올 상반기에. 이렇게 환율이라고 하는 팩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인지하시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을 일단 강조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 최근 들어서는 사실 물가 지수가 워낙 그 적정 수준에서 지금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물가에 대해서 최근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렇지만은 물가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고요. 사실 일본의 어떤 잃어버린 20년 같은 경우에도요. 실질적으로 일본이 이제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으로 사실 그 전 세계에 돈이 몰렸죠. 엔화가 이제 강세로 가면서 거의 4만 가까이 갔던 일본의 그 주가 지수가 버블이 터지면서 급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거의 20년 동안 지금 빠진 부분이고요. 사실 그때 탑다운 지표들은 분명히 굉장히 경고등을 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개별 기업을 분석해서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을 그냥 모르고 있다가 당한 경우가 됩니다. 사실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도 트라우마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겪질 않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짐바브웨에서 몇만 %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한 나라의 국가의 재정은 이제 거의 엉망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몇만 %의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국가의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겠습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났을 때, 혹은 러시아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났을 때요, 1998년도에 물가가 몇천 %에 오르게 되니까 금리를 100% 이상 올리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금리가 10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국가에서 소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을 견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건 뭐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요. 최근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 방식이 사실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레리 서머스라고 하는 버냉키의 후임으로 들어오는 이제 두 명의 후보가 있죠. 자넷 앨런하고 이제 레리 서머스인데,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유도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갔을 경우에 만약에 버블이 난다. 일본처럼 버블이 나서 그 버블이 터졌을 때는 그 버블이 터짐으로써 오는 고통을 상당히 오랫동안 감내해야 된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요. 2007년도 7월 중국 같은 경우에 당시에 중국의 주가지수가 5,000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무려 8.7%였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물가지수의 상한이 한 3%에서 4% 정도 올라가면은 중국에서 지금 경고등을 켜는데요. 당시 무려 8.7%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무슨 이야기들을 했냐면, 중국 경제가 워낙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물가 지수가 저 정도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사실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거품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거기가 거품인지 사실 인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그 당시에 5,0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주가 지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반도 더 부러졌죠? 그만큼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예의주시하지 않으면은 현재 주가 지수가 거품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룰을 범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되겠죠. 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실 가져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제품 가격을 상승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수출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또 그 국가의 소위 화폐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1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고등으로 작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환율을 상승시키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물가의 상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물가의 안정이죠. 항상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앙은행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가 수준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아마 이번 주에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지금 현재 양적 완화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물가지수가 과연 요동치는지를 저희가 좀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지수에는 크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는 부분은 아마 다 아시겠죠.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물가지수죠. 매월 1일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이제 체감 물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매월 10일 전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2008년도 8월, 9월의 모습을 잘 한번 보시죠. 아마 요 부분인데요. 2007년도부터 생산자 물가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때가 거의 한 4%, 2008년도 5월 수준에서 4%가 넘어갔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거의 지금 12%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2008년도에 주가지수의 급락이 대개 2008년도 한 5월경부터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10월 달에 이제 뭐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은 2008년도 5월 달에 탑다운 지표로만 본다면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갭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거의 뭐 8% 이상의 갭을 이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산자 물가 지수를 거의 따라오지 못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 가격으로 전가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면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실적이 이렇게 되면은 뭐 이 갭만큼 부러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갭이 엄청나게 커지는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요. 2009년도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다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산자인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만큼의 갭을 쉽게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는 경쟁력은 뭐냐? 각 기업들의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물가 지수의 갭만 알아도 저희가 지금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기업을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 간단한 지표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기업이 어렵겠다. 혹은 지금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겠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이 갭 차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갭이 커질 때는 빨간 경고등이 기업에 켜진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상수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상수지. 대개 이제 투자자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경상수지가 뭐 몇 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이 주가 지수와 굉장히 큰 연동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경상수지의 적자가 주가 지수가 앞으로 폭락한다라는 굉장히 큰 신호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2006년도, 2007년도까지는 상당히 우리 경상수지가 양호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뭐 주가 지수도 이때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죠. 뭐 2007년도쯤 들어오게 되면은 애 안고 되게 이제 어머님들이 펀드들로 오시고 막 줄 서서 펀드 들고 이랬던 시절 아닙니까? 뭐 주가 지수가 막 3,000 간다. 뭐 이렇게 들떠 있었던 시절인데요. 경상수지를 만약에 관찰을 하셨다면은 2007년도 말부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상반기까지도 적자였고요. 중반기 반짝 흑자를 보였다가 이제 잘 보시면은 2008년도에 경상수지가 타 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미 경상수지에서는 어느 정도 신호를 이미 주고 있었죠. 2008년도에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었는데 사실은 경상수지라고 하는 지표를 그냥 넘겼지 이 지표가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투자자분들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는요, 지금 뭐 10개월 넘게 흑자가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냐면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사상 최대 흑자를 이어가는 구간에서
파국의 국면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죠. 왜냐?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 각 기업들의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각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실적이 안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특히나 제가 그림에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이 자 흑자를 봤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게 되겠죠. 뭐 당연한 이야기죠. 수출이 뭐 수입보다 많게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해외 충격에 외환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일종의 보험 가입금을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외환 보유고가 한 국가에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에 든 거죠. 외환 충격이 왔을 때도 충분히 외환 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렇다면은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 나라는 경상수지가 매년 흑자가 나기 때문에 해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또 외환 보유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다면은 투자할 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하락하게 되겠죠. 당연한 거죠. 환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냐? 원달러가 강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 물가가 안정되죠. 수입 물가가 안정된다. 물가가 안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근데 물가가 안정이 돼요. 이자율이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겠죠. 완벽하게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이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한 주식시장의 파국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간단히 본다면 이제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제수지를 보통 그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성한다는 정도는 그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고요. 대개 경상수지에서는 이제 상품수지하고 서비스수지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라는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달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접하실 수 있고요. HTS를 통해서도 충분히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은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고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보험 가입금에 들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라고 하는 그 탑다운 지표를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걸 묻기 전에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될 건 뭐죠? 지금 현재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있는가? 흑자가 나고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문제는 이제 경기가 이제 과열됐을 때죠. 이제 너무 잘 돌아가요. 너무 잘 돌아가서 경기가 이제 과열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가의 상승이 오게 되는데요. 대개의 경우 이제 물가의 상승이 오면은 다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물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기업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상수지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경기가 과열되면 경상수지가 악화되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해외의 어떤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경기가 과열되면요, 대개의 경우 이제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경기가 과열이 되게 되면은 대개 거품이 생기는데요. 그럼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부동산 시장도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자산화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아, 나 돈 좀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스마트폰을 바꾸기에는 나는 너무 좀 돈이 없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억이었는데 2억이 됐어요. 그러면 스마트폰도 바꿔보고 뭐 양복도 한번 사입어볼까?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저축을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은행 이자 자체가 사실은 자산 가격의 상승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축을 줄여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막 하게 되죠. 기업 투자가 증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요. 기업 투자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1998년도 수준을 생각해 보시면요. 기아가 건설하고 삼성이 자동차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너무 경기가 갑자기 과열되게 되면은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다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그럼 다시 그게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수순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시간 관계상 뭐 뒷부분은 뭐 별 얘기 아니니까는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또 매매하실 때 중요한 지표는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OECD 경기 선행지수는 뭐 OECD에 관련된 뭐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뭐 매달 사실 뭐 HTS나 뉴스에서 다 발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대개의 경우 이제 개발도상국 주가에 거의 선행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OECD 경기 선행지수만 보셨어도 과거의 어떤 폭락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 수출과 OECD 경기 선행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면은요. 파란색 선이 선행지수고요. 검정색 선이 이제 수출지수인데 잘 보시면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OECD 선행지수가 꺾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수출지수는 그로부터 조금 이후에 꺾이게 되거든요. 그만큼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선행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이제 한번 고점에서 부춤했다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몇 달 동안의 추세를 관찰하고 매매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것을 일단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세세한 지표들을 통해서 OECD 경기 선행지수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과연 어떤 탑다운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업종이나 종목을 선택할 수 있을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다운 투자에 대해서 대박플러스 시즌2 함께 해주신 분은 토러스 투자증권의 박준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경제TV 최고의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